오후 4시 23분 휴대폰이 진동했다. 신한은행 고은채 고객님 급여 계좌에 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고은채는 화면에 찍힌 숫자들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연말 성과급. 이 돈을 꼬박 1년 동안 기다렸다. 외국계 기업의 재무팀장으로서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각종 프로젝트에 발이 묶이기 일쑤였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성과급 들어왔어. 남편 박찬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진짜? 잘 됐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퇴근하면서 사갈게. 아무거나 괜찮아. 여보가 보고 맛있는 걸로 사와. 고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결혼 4년 차 남편 찬우는 늘 이런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다정하며 까다롭지 않았다. 비록 재혼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자신은 정말 운이 좋게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저녁 7시 고은채는 포장해온 안동 찜닭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찬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안색이 무척 피곤해 보였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고은채가 음식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찬우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프로젝트가 좀 까다로워서. 그럼 얼른 저녁 먹자. 당신 좋아하는 묵은지 찜닭으로 사왔어. 찬우는 그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였다. 왜 그래? 은채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은채야. 찬우는 잠시 뜸을 들였다. 이번 달 아파트 대출금 압박이 좀 심해서 그러는데 혹시 먼저 좀 보태줄 수 있을까? 고은채는 순간 멈칫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 찬우의 목소리는 무척 작았다.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 500만 원. 고은채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성과급이 0만 원이 막 들어왔으니 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이 남는다. 원래는 기존에 모아둔 1억 8, 0만 원에 보태서 내년에 새 아파트 청약 계약금으로 쓰려고 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찬우의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 지금 바로 이체해줄게.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돈을 이체했다. 찬우는 이체 완료 화면을 흘끗 보고는 고마워라고 짧게 말한 뒤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은채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불렀다. 여보, 와서 밥 먹어. 다 식겠다. 먼저 먹어. 난 배 안 고파. 서재 안에서 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할 일이 좀 남았다고 했다. 고은채는 결국 혼자 식탁에 앉았다. 맞은편에 텅 빈 의자를 보자 갑자기 마음이 휑했다. 예전에는 찬우가 아무리 바빠도 항상 같이 저녁을 먹고 일을 하러 갔는데 오늘따라 왜 저러는 걸까? 몇 숟갈 뜨다 보니 입맛이 없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찬우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최근 그는 정말 피곤해 보였다. 잦은 야근에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았다. 내가 더 이해해줘야지. 식사를 마치는 채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했다. 찬우는 계속 서재에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곁에 있어주고 싶어 문고리에 손을 댔다가 이내 거두었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자. 밤 10시. 은채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찬우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다. 그녀는 카톡을 보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쉬어. 5분 뒤에야 답장이 왔다. 알았어. 은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다. 막 잠이 들려던 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비몽사몽간에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에 은행 FC 알림이 떠 있었다. KB국민은행 자산보호 알림 서비스. 고객님, 배우자의 고액 교육비 지출이 감지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자산보호를 위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고은채는 잠이 확 깼다. 교육비 지출? 무슨 교육비?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알림을 눌러 상세 내역을 확인했다. 결제처 골든크라운 국제학교. 금액 36,000원. 기간 2022년 8월, 2024년 8월, 총 3회.
회당 12, 0, 0원, 메모, 박유나 3년치 학비. 고은채는 그 글자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유나, 그건 찬우의 전처, 최혜진의 딸 이름이었다. 3, 600만 원 3년치 국제학교 학. 그녀는 방금 찬우에게 이체해준 일, 500만 원을 떠올렸다.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링나. 고은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찬우는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만 준다고 했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3, 600만 원이나 되는 학비를 대체 어디서 구한 걸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한번 알림을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박찬우의 계좌에서 박유나의 학비로 지출된 내역이었다. 고은채는 4년 전 찬우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친구의 소개였다. 친구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이혼 경험이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믿음직하고 기댈 만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첫 만남에서 찬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전처와는 이혼한 지 3년 됐습니다. 딸은 엄마가 키우고 전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지출은 없을 겁니다. 혹시 이런 점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시 은채는 그가 참 진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찬우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그 모습에 신뢰가 갔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으니까요.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찬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럴게요.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은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재혼 가정은 복잡해. 어머니가 말했다. 마음속에 아직 전처가 남아있으면 어떡하니?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또 어떡하고. 아닐 거예요. 은채는 단호했다. 찬우 씨는 좋은 사람이고 전처와는 이미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결혼 후 찬우는 정말 매달 50만 원을 전처에게 보냈다. 하루도 늦지 않았고 단 1원도 더 주지 않았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각자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찬우가 매달 200만 원의 아파트 대출금을 은채가 생활비 공과금, 식비, 경조사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은채의 지출도 매달 150만 원은 좋게 넘었다.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찬우가 말했다. 좋아. 은채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4년이 흘렀다. 은채는 아끼고 아껴 1억 8, 0만 원을 모았다. 점심은 주로 구내식당에서 해결했고 화장품은 저렴한 로드샵 제품을, 옷은 1년에 몇 벌 사지 않았다. 모든 돈을 그 꿈에 그리던 넓은 집을 위해 모았다. 찬우는 그 역시 돈을 모으고 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모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은채도 묻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전처의 딸 학비를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3, 600만 원. 고은채는 몸을 뒤척였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서재의 불은 아직도 켜져 있었다. 찬우는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변명할지 고민하고 있을까? 아니면 애초에 변명할 생각조차 없는 걸까? 새벽 2시, 드디어 서재 문이 열렸다. 찬우는 은채가 잠든 줄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반대편에 살며시 누웠다. 은채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찬우가 한숨을 쉬더니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눕는 소리가 들렸다. 곧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잠이 든 것이다. 고은채는 눈을 떴다.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지난 3년간의 찬우의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링산.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6시에 집을 나섰다.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9시에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남편 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싶어서요.
은채는 결혼증명서와 신분증을 은행원에게 건넸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은행원이 물었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3년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프린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출력된 용지가 한 장, 두 장 쌓여갔다. 은채는 그 종이 더미를 보며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총 82페이지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은행원이 건네는 서류를 봤는데 손이 떨렸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다. 첫 장에는 정상적인 급여와 보너스 입금 내역, 그리고 매달 최혜진에게 이체된 50만 원의 양육비가 찍혀 있었다. 두 번째 장에서 첫 번째 이상한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결제처, 스타라이트 예술학원, 금액 4,0,0원, 일시 2022년 3월 15일. 메모, 박유나 피아노 연간 수강료. 고은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5페이지에 또 다른 내역이 있었다. 입금처, 최혜진, 금액 5,000원, 일시 2022년 10월 3일. 메모, 유나 피아노 콩쿠르 의상 및 소품비. 고은채는 갑자기 그날이 떠올랐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던 그 주였다.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병원비가 300만 원 넘게 나왔다. 그녀는 찬우에게 먼저 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 요즘 정말 돈이 없어. 당신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면 안 될까? 보너스 나오면 갚을게. 고은채는 별 생각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그 돈은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자신이 입원했던 그 주에 그는 전처에게 500만 원을 보냈던 것이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어 내려갔다. 10페이지, 골든크라운 국제학교 학비 1, 200만 원씩 3번. 15페이지, 각종 학원비, 미술, 발레, 영어, 코딩, 빽빽하게 적힌 내역들은 모두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했다. 20페이지, 최혜진 개인 계좌로의 이체, 유나 생일 선물, 유나 가족여행 경비라고 적힌 것도 있었고 아무런 메모 없이 숫자만 찍힌 것도 있었다. 고은채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작년에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가 생각났다. 쓰던 폰은 3년이 넘어 배터리가 금방 닳아 수시로 꺼지곤 했다. 아직 쓸만하잖아. 낭비하지 마. 우리 집 살 돈 모아야지. 찬우의 말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1년 더 쓰지 뭐. 그런데 지금 거래 내역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다. 결제처, 쿠팡, 금액 1, 500,000원, 메모, 아이패드 프로, 일시, 그녀가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 고은채는 은행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모든 서러움, 슬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자신은 이 가정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한 푼을 두 푼처럼 썼는데 그는 전처의 딸에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을 썼다. 고은채는 눈물을 닦고 82페이지의 서류를 반듯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 찬우에게 직접 물어야 했다. 링스이, 저녁 6시 반. 고은채가 집에 들어서자 찬우는 이미 돌아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찬우가 고개를 들었다. 은채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그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이게 뭐야? 찬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이 직접 봐. 은채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찬우는 메뉴 몇 장을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손이 확연히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는 반분 정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내 계좌를 뒤진 거야? 난 당신 아내야. 우리 집 재정 상황을 알 권리가 있어. 은채가 글을 쏘아보며 말했다. 내 질문에나 대답해. 이 돈들 다 어떻게 된 거야? 찬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기댔다. 유나는 내 딸이야. 내가 돈 좀 더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은채는 냉소했다. 그럼 나한테 돈이 없다고 한 건 뭔데?
정말 돈이 없었어. 찬우가 말했다. 유나 학비 내주고 학원 보내주는데 어떻게 돈이 남아? 그래서 나한테 대출금일 500만 원을 보태달라고 하고 그 돈으로 전 첫 달 학비 600만 원을 내준 거야? 은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고은채, 찬우가 벌떡 일어섰다. 말이 좀 심하잖아. 어떻게 유나가 전 첫 딸이야. 내 딸이야. 내 친딸이라고. 그럼 난 뭔데?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금 인출기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찬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도 이 집을 위해 희생 안 한 거 아니잖아. 매달 대출금 200만 원씩 꼬박꼬박 갚고 있잖아. 당신이 갚아? 은채는 휴대폰을 꺼내 대출 상환 내역을 보여줬다. 이것 봐. 4년 동안 대출 원리금이 총 9,600만 원이었어. 그중에서 내가 보태준 게 몇 번인 줄 알아? 800만 원이야. 절반 이상을 내가 냈다고. 찬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생활비는 공과금, 식비, 경조사비, 어느 것 하나 내가 안 낸 게 있어?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내가 매달 150만 원씩 썼어. 4년이면 얼마야? 200만 원이야. 이 집에 내가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봐. 나도. 찬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을 봐. 은채는 거래 내역서를 가리켰다. 남의 자식한테는 얼마나 썼는데? 국제학교, 피아노, 미술학원, 아이패드, 해외여행. 난 낡은 폰 하나 바꾸는 것도 망설였는데 당신은 150만 원짜리 태블릿을 사줬어. 내 딸이라고. 찬우가 소리쳤다. 내 친딸한테 내가 돈 쓰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럼 왜 나한테 숨겼는데? 은채도 맞서 소리쳤다. 처음엔 뭐라고 했어? 매달 양육비 50만 원 말고는 다른 지출 없을 거라고 했잖아. 당신 4년 동안 날 속였어. 찬우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이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은채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집 살 돈 모으려고 점심은 제일 싼 구내식당 5천 원짜리 백반만 먹었어. 동료들이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난 꾹 참았다고. 화장품은 전부 로드샵 제품이고 옷은 1년에 몇 벌 사지도 않았어.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이 생길 거라는 희망 하나로 모든 걸 아꼈단 말이야. 너, 은채야. 찬우가 무언가 말하려 했다. 당신은? 은채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 돈을 전부 남의 자식한테 쏟아부었지. 그 애는 국제학교 다니고 피아노 배우고 미술 배우고 최신형 아이패드를 쓰는데 나는 낡은 폰 하나 바꾸는 것도 벌벌 떨었어. 찬우는 고개를 숙였다. 작년에 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은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했을 때 당신 돈 없다고 했지? 바로 그 주에 당신은 최혜진한테 500만 원을 보냈더라. 그건 유나 콩쿠르 때문에 필요해서. 듣고 싶지 않아. 은채가 소리쳤다. 난 그냥 알고 싶을 뿐이야. 당신 마음속에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방 안은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찬우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은채는 그의 앞에 서서 흐려진 시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참 뒤 찬우가 입을 열었. 고은채, 당신은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해. 어우, 그 말은 비수처럼 은채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찬우를 쳐다보았다. 다시 말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이해 못한다고 했어. 됐어. 은채는 침실로 들어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는 문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그의 생각이었구나. 내가 아이를 낳아주지 않아서 이해할 자격도, 질문할 자격도, 화낼 자격도 없다는 거구나. 고은채는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다. 링후. 다음날 오후, 고은채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최혜진입니다. 고은채는 순간 멍했다. 전처.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최혜진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찬우 씨한테서 번호 받았어요. 두 분이 다퉜다고 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고은채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요? 전화로는 길어질 것 같으니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은채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삼시 정각 세련된 오피스룩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은은한 화장과 단아한 분위기로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고은채 씨, 그녀가 다가왔다. 최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커피가 나왔고 혜진은 잔을 들어 가볍게 입김을 불었다. 찬우 씨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줄은 몰랐어요. 은채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유나에게는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혜진이 말했다. 전 그냥 학비를 몇백만 원 더 보태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600만 원이요. 은채가 말했다. 이건 학비일 뿐이고 학원비, 생일 선물, 여행 경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요.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국제학교도 그 사람이 고집해서 보낸 거예요. 전 그냥 집 가깝고 비용도 저렴한 공립학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찬우 씨가 이혼했으니 아이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고 부모 이혼 때문에 기죽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은채의 마음이 시큰했다. 그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혜진이 말을 이었다. 피아노, 미술, 발레, 전부 그 사람이 먼저 등록시키자고 했어요. 제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면 유나를 뒤처지게 할 수는 없다고 했죠. 매주 댁에 찾아오나요? 은채가 불쑥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요. 유나 숙제도 봐주고 학원에도 데려다주고 가끔은 저녁도 먹고 가요. 은채는 찬우가 야근이라던 밤들을 떠올렸다. 한 번은 유나가 밤새 열이 펄펄 끓었어요. 혜진이 말했다. 새벽 2시에 전화했는데 20분 만에 달려왔더라고요. 아침까지 꼬박 곁을 지켜줬어요. 은채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찬우는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 밤새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야식까지 챙겨줬었다. 그는 아침 6시에 돌아와 프로젝트 겨우 끝냈네. 피곤해 죽겠다라고 했고 그녀는 안쓰러운 마음에 어서 들어가 자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가 아픈 딸을 간호하고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은채 씨, 혜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분의 결혼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만나는 분 있으세요? 은채가 다시 물었다. 혜진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2년 정도 만났어요. 유나한테도 정말 잘해주고요.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은채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찬우 씨가 하는 이런 행동들 사실은 필요 없으셨던 거네요. 네, 사실 필요 없어요. 혜진이 말했다. 전 은행원이라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부모님도 도와주세요. 남자친구도 유나를 정말 예뻐하고요. 그래서 찬우 씨한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항상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늘 아버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죠. 은채는 눈을 감았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마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좋은 아빠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은채 씨,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박찬호 씨는 좋은 아빠일지는 몰라도 좋은 남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가 너무 심하게 군다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은채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울고 싶어졌다. 전처마저도 찬우가 도를 넘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신만 4년 동안 바보처럼 헌신했다. 링리아오. 수요일 저녁, 찬우는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은채는 창가에 서서 그가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도 차키를 들고 뒤따라 나섰다. 찬우의 차는 회사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서울 남쪽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은채는 멀찍이서 그를 따라가 그가 주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찬우가 차에서 내려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은채는 건물 아래 서서 층수를 세었다. 7층에 불이 켜졌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그를 기다렸다. 마음속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70안 꼬랑지 머리를 한 여자아이의 모습이 창가에 나타났다. 유나일 것이다. 찬우가 창가로 다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하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그를 껴안았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찬우가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 보았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온 마음을 다한 표정.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8시 커튼이 쳐졌다. 그들이 저녁을 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9시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뭘 하고 있을까? TV를 보거나 숙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겠지. 10시 드디어 찬우가 건물에서 나왔다. 은채는 서둘러 차를 몰아 그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다. 10시 반 찬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안 잤네? 그가 소파에 앉아있는 은채를 보고 말했다. 당신 기다렸지. 은채가 말했다. 프로젝트는 다 끝났어? 응, 겨우 마무리했네. 피곤해 죽겠다. 찬우는 외투를 벗었다. 고생했어. 씻고 푹 쉬어. 찬우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은채는 소파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자신이 이 결혼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랭치, 주말, 찬우는 밖에 나가서 처리할 일이 있다고 했다. 어디 가는데? 은채가 물었다. 거래처 사람 만나서 일 얘기 좀 하려고. 아, 그래. 운전 조심해. No. 찬우가 나간 뒤 은채는 또다시 그를 따라 나섰다. 이번에 찬우가 간 곳은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이었다. 은채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유나 공주님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녀는 문 밖에서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부는 분홍색 풍선과 만화 캐릭터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거대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드레스를 입은 혜진과 정장을 입은 찬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부부 같았다. 공주 드레스를 입은 유나 주변에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찬우가 몸을 숙여 딸의 촛불을 붙여주고 혜진은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유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빈 뒤 촛불을 껐다. 찬우는 딸을 번쩍 안아 한 바퀴 돌렸고 유나는 행복하게 웃었다. 고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장면은 완벽한 새 식구의 모습이었고 자신만이 이방인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은채는 찬우가 프런트에서 계산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손님, 총 500만 원입니다. 찬우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긁었다. 은채는 호텔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생일이 떠올랐다. 우리 둘이 뭐하러 사치스럽게 보내.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자. 찬우의 말에 그녀는 좋아라고 대답하며 직접 음식을 한 상 차렸었다. 그런데 유나의 생일에는 500만 원을 썼다. 링바. 집에 돌아온 은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지난주 찬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생각났다. 은채야, 혹시 돈 좀 더 있어? 내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조금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데? 한 일, 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잠깐 돌려쓰게. 은채는 그때 망설였다. 1. 500만 원을 빌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 0만 원이라니 너무 잦았다. 찬우는 그녀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바로 말을 바꿨다. 아니야, 됐어. 친구한테 빌려볼게. 괜히 너 힘들게 하지 말고. 은채는 그래, 그럼 친구한테 한번 알아봐라고 대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 0만 원은 누구를 위한 돈이었을까? 은채는 은행 앱을 열어 찬우의 최근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역시나 3일 전에 그는 최혜진에게 0만 원을 보냈다. 메모, 유나 영국 어학연수 비용. 은채는 그 숫자를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에게 0만 원을 빌려 유나의 어학연수 비용을 내주려 했던 것이다. 만약 그때 그녀가 돈을 빌려줬다면 그 0만 원은 유나의 영국 생활비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 바보같이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링저우. 저녁 7시 찬우가 돌아왔다. 오늘 미팅은 잘했어? 은채가 물었다. 응, 괜찮았어. 거래처 반응도 좋고. 다행이네. 은채는 웃으며 말했다. 배고프지? 밥 데워줄게. Now. 식사하는 동안 찬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슬쩍 보더니 표정이 어색해졌다. 누구야? 은채가 물었다. 회사 동료. 일 때문에 뭐 좀 물어보네. 밥 먹고 답장해야겠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찬우는 휴대폰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은채는 설거지를 하다가 서재에서 들려오는 찬우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주말에 갈게. 유나 데리고 롯데월드 가야지. 응,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알았어. 기억하고 있어. 은채는 부엌에 서서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주말에 그는 출근해야 한다고 했다. 유나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가기 위해서였구나. 지난달 그녀가 롯데월드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찬우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비싸. 두 사람 입장료의 밥값, 숙소까지 하면 몇십만 원이야. 가지 말자. 돈 아껴야지. 은채는 그래, 알았어. 나중에 기회 되면 가자라고 대답했었다. 이제야 알았다. 비싼 게 아니었다. 그 돈을 아껴서 유나를 데려가고 싶었던 것이다. 은채는 설거지를 마치고 서재문 앞으로 다가갔다. 고은채한테는 말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응, 걱정 마. 은채는 문을 활짝 열었다. 찬우는 깜짝 놀라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왜 들어왔어? 누구랑 통화하는데? 은채가 물었다. 동료랑. 업무 얘기? 그래? 은채는 글을 쏘아보았다. 방금 고은채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 뭐야? 찬우의 얼굴색이 변했다. 내 통화를 엿들은 거야? 부엌에서 설거지하는데 당신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거야. 은채가 말했다. 내 질문에나 대답해.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 뭐냐고. 찬우는 침묵했다. 또 그 사람들한테 돈 보내야 하는 거야?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찬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말해. 은채가 소리쳤다. 유나가 다음 달에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 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비용이 0만 원이 넘어서 방법을 찾아봐야 해. 그래서 지난주에 나한테 0만 원 빌려달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었어? 찬우는 대답이 없었다. 내가 안 빌려주니까 결국 당신이 알아서 보냈구나.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박찬우, 당신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은채야,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은채는 서재를 뛰쳐나와 침실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이 결혼 정말 더는 지속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은채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의뢰인께 매우 유리합니다. 첫째, 남편분께서 고액 지출을 숨긴 것은 배우자의 재산권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둘째, 의뢰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으셨다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은채는 멍했다. 무슨 신용카드요?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였다. 여기 기록에 따르면 남편분께서 의뢰인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을 사용하고 미납한 상태입니다. 은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이것은 의뢰인의 신용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 시 이 채무는 남편분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제가 줬던 돈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4년 동안 전처와 딸에게 쓴 돈 말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지급된 돈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시 남편의 유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구매 시 최초 계약금 3억 원 중 의뢰인께서 1억 0만 원, 남편분께서 1억 0만 원을 부담하셨고 대출 상환금 600만 원 중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사 800만 원, 남편분께서 사 800만 원을 부담하셨네요. 즉, 아파트에 대한 총기여부는 의뢰인께서 2억이 800만 원, 남편분께서 1억 6, 800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혼 시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로 하고 남편분께 1억 6, 800만 원을 보상해 주시거나 아파트를 매각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남편분 명의의 예금은 얼마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확인해보니 4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적다고요? 돈을 전부 전처와 딸에게 썼군요. 은채는 쓴웃음을 지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우선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은채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결심을 굳혔다. 이 결혼은 반드시 끝내야 했다. 은채가 집에 돌아오자 찬우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며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떴다. 발신인 유나 엄마, 주말에 유나 데리러 오는 거 잊지 마. 롯데월드 가고 싶어 해.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또 일 있다고 빼지 말고. 은채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망설였다. 메시지를 열어볼까 말까. 그때 그보다 먼저 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시간은 석 달 전이었다. 찬우 씨, 유나가 열이 너무 심해. 와줄 수 있어? 나 오늘 야간 근무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답장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이었다. 바로 갈게. 은채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찬우는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가 생겨 밤새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야식까지 챙겨줬다. 그는 아침 6시에 돌아와 프로젝트 겨우 끝냈네. 피곤해 죽겠다 라고 했다. 그녀는 안쓰러운 마음에 어서 들어가 자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 피곤한 기색은 밤샘 근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전처 집에서 아픈 딸을 돌보느라 그랬을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최혜진이었다. 아, 그리고 다음 달에 유나 영국 어학연수 가는 거 고은채 씨랑 학비 문제 상의해봐. 이번엔 비용이 좀 커서 0만 원이 넘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찬우의 답장은 빨랐다.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은채의 손이 떨렸다. 0만 원, 또 0만 원. 일주일 전 찬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다. 은채야, 혹시 돈 좀 더 있어? 내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조금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데? 한 일 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잠깐 돌려쓰게. 그때 그녀는 망설였다. 500만 원을 빌려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0만 원이라니 너무 잦았다. 찬우는 그녀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바로 말을 바꿨다. 아니야, 됐어. 친구한테 빌려볼게. 괜히 너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친구에게 빌리는 게 아니었다. 그 돈으로 유나의 어학연수비를 내려 했던 것이다. 만약 그때 그녀가 돈을 빌려줬다면 그 0만 원은 유나의 영국 생활비가 되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찬우가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탁자 옆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은채를 보았다. 은채야.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은채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 이리 와서 좀 봐. 찬우는 다가가 휴대폰 화면의 대화 내용을 보았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가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은채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학비 0만 원을 나보고 내라고? 그런 게 아니야. 찬우가 변명하려 했다. 그럼 뭔데? 은채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나한테 또 0만 원 빌려달라고 할 생각이었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찬우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다. 은채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찬우, 그거 알아? 나 오늘 또 은행에 다녀왔어. 찬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당신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뽑아달라고 했어.
은채가 말했다. 3년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한 날부터 꼬박 4년치 전부. 은채야, 내가 뭘 받는지 알아?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지난 4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총 얼마를 썼는지 알아? 찬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알고 싶어? 은채가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날 얼마나 속였는지, 내 등 뒤에서 전처와 그 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고 싶냐고. 미안해. 찬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사과할 필요 없어. 은채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전부 출력해왔으니까 내일 우리 얼굴 보고 이 계산 똑똑히 하자. 그녀는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 모두 멈칫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찬우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은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혜진이었다. 유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찬우 씨, 혜진이 미안한 듯 웃었다.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유나가 오늘 아빠 생일이라고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해서요. 어린 소녀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어 올렸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찬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늘은 그의 생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생일은 다음 달이었다. 은채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생일은 그가 전처에게 둘러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이가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던가요? 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작년에도 올해도 오늘 챙겼는데요. 말을 하던 그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표정이 어색해졌다. 은채는 소파로 돌아가 그거래 내역서 뭉치를 집어들었다. 들어오세요. 마침 잘 됐네요. 같이 계산하죠. No. 찬우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은 유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다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거래 내역서예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찬우 씨가 4년 동안 당신들에게 보낸 모든 돈의 기록이죠.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채 씨, 전 정말 알아요. 당신은 몰랐겠죠. 은채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당신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첫 장을 들어 올렸다. 골든 크라운 국제학교 3년 학비 600만 원. 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은채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스타라이트 예술학원 피아노 연간 수강료 400만 원, 4년간 600만 원, 미술학원 연간 300만 원, 4년간 200만 원, 영어 원어민 과외 연간 500만 원, 4년간 0만 원, 발레학원 연간 250만 원, 3년간 750만 원, 난 코딩 학원 연간 350만 원, 2년간 700만 원. 한 항목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혜진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당신에게 직접 이체한 돈. 은채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생일 명목 8회, 총 830만 원. 교육비 명목 15회, 총 920만 원. 여행 경비 명목 5회, 총 610만 원. 그리고 메모 없는 이체 74회, 총 2,700만 원. 구입 물품, 아이패드 150만 원, 아이폰 120만 원, 닌텐도 스위치 40만 원, 각종 명품 아동복 및 장난감 선물 총 900만 원 이상. 유나 10살 생일 파티, 5성급 호텔 대관료 500만 원. 은채는 모든 것을 읽고 나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걸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유나는 혜진의 등 뒤에 숨어 어른들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찬우는 문가에 선 채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박찬우, 당신 미쳤어? 유나한테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었어. 찬우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그게 고은채 씨를 속이면서까지 할 일이었어?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사람이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은채는 웃었다. 모를 거예요. 신경도 안 썼겠죠. 그 사람 마음속에 저는 그냥 현금 인출기였으니까요. 은채 씨, 미안해요. 혜진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전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준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알아요. 은채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녀는 찬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원망해요. 당신이 4년 동안 그들에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은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총 1억이 0만 원이에요. 은채가 그 숫자를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1억이 넘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박찬우, 당신 정말 미쳤구나. 찬우는 그 자리에 선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유나는 겁을 먹고 엄마 등 뒤에서 작게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우리 아가. 혜진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먼저 내려가서 엄마 기다릴래? 하지만 아빠 케이크는 여기 두고 엄마 금방 내려갈게. 착하지? 유나는 망설이며 찬우를 쳐다보다가 결국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혜진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은채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학비를 좀 더 보태주는 정도라고만. 알아요. 은채가 말했다. 당신은 계속 그 사람이 너무 자주 오는 걸 말렸고 남자친구도 있고 내년에 결혼할 거잖아요. 당신은 이만큼의 돈이 필요 없었어요. 혜진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세요? 만났었잖아요. 은채가 말했다. 지난주 수요일에 카페에서. 혜진은 그제야 기억이 난 듯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미안해요. 그때는 그냥 찬우 씨가 너무 심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1억이 0만 원. 은채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쓴 돈이 1억이 넘어요. 대출금, 생활비, 병원비. 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녀는 찬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우린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거야. 당신의 가족은 저들이었어. 찬우는 입을 열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혜진이 갑자기 찬우 앞으로 다가가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알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당신을 떠난 게 바로 이런 성격 때문이야. 찬우는 뺨을 감싸준 채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다. 당신은 항상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원하는지는 절대 묻지 않아. 결과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이혼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항상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주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결정을 대신 내렸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겠지만 그건 통제였어. 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으니 변했을 줄 알았는데 혜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져서 다른 여자를 똑같은 수렁으로 끌어들였구나. 은채는 그 말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찬우가 전처에게도 그랬었구나. 그게 그들의 이혼 사유였구나. 혜진 씨, 은채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제가 짐작건대 그 사람이 처음 당신에게 다가갔을 때 굉장히 자상하지 않았나요? 항상 안부를 묻고 모든 걸 당신 위주로 생각해주고요. 혜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고 나서는요? 은채가 계속 물었다.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죠. 오늘 입을 옷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이직 같은 큰 문제까지. 혜진의 눈물이 더욱 거세졌다. 어떻게 아세요? 저한테도 그랬으니까요. 은채는 4년 전 찬우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를 떠올렸다. 매일 아침 굿모닝, 저녁엔 굿나잇 메시지를 보냈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야근하는 날엔 야식을 가져다 주었다. 감기에 걸리면 직접 죽을 끓여왔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다음날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었다. 그때 그녀는 정말 다정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에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찬우는 항상 그녀를 대신해 결정을 내렸다.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려. 내가 다른 거 사왔어. 그 화장품은 너무 비싸. 내가 저렴한 대체품 사왔어. 그 일은 너무 힘들어. 다른 일 알아봐. 오늘 나가지 마. 비 오니까 집에서 쉬어. 처음에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주체적인 아내를 원한 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인형을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혜진이 원하든 말든 국제학교에 보내려 했고 아이가 힘들어하든 말든 각종 학원을 등록시켰으며 혜진에게 새로운 삶이 있든 말든 매주 몇 번씩 딸을 보러 갔다.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족쇄였다. 박찬우. 은채가 그를 보았다. 알아? 당신은 단 한 번도 좋은 아빠였던 적도 좋은 남편이었던 적도 없어. 찬우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유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이 바친 건 돈이지 사랑이 아니야. 은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이야.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전처의 삶을 존중하고 현재 아내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 하지만 당신은 어땠지? 당신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야. 좋은 아빠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돈을 쏟아부었고 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뻔질나게 찾아갔지. 하지만 유나가 그걸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혜진 씨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 있냐고? 찬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몸이 떨렸다. 혜진은 은채를 보며 미안함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은채 씨, 미안해요. 제가 그때 확실히 말하지 못해서 당신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네요. 사과하지 마세요. 은채가 말했다.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오늘 밤은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시작할 거고요. 은채야. 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럼 어떡해. 은채가 그를 보았다. 계속 당신 현금 인출기로 살아? 계속 당신한테 속으면서? 하지만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은채가 말을 잘랐다. 당신이 사랑하는 건 오직 자기 자신과 그 위선적인 책임감뿐이야. 그녀는 문가로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내 명의로 발급받은 그 신용카드, 미납금 200만 원. 그것도 고소할 거예요. 찬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오늘 법률사무소에 다녀왔거든. 은채가 말했다. 거기서 당신의 모든 금융 기록을 다 확인해 줬어. 당신이 내 개인정보로 발급받은 그 가족카드까지. 그건 유나 선물 사주려고 잠깐. 듣기 싫어. 은채는 문을 열었다. 혜진 씨, 같이 가요. 아이가 아래층에서 오래 기다리면 무서워할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찬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탁자 위에 거래 내역서, 뭉치와 예쁜 케이크 상자를 보며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은채와 혜진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나가 보였다. 소녀는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보여. 혜진은 몸을 숙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앞으로는 아빠가 자주 못 보러 올지도 몰라. 유나의 눈이 빨개졌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아가. 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어른들의 문제야.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유나는 죄가 없었다. 겨우 10살짜리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다. 아빠가 자신에게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다른 여자를 속였다는 것도, 그 국제학교와 학원, 생일 파티가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몰랐다. 그저 아빠가 자신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아줌마. 유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은채를 보았다. 죄송해요. 은채는 멈칫했다.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나 때문에 아줌마한테 돈을 많이 빚졌다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은채는 몸을 숙여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기억해. 이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유나는 더 서럽게 울었다. 혜진은 딸을 끌어안았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은채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호텔 예약 앱을 열었다. 오늘 밤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한 은채는 낯선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절친지수였다. 은채야, 어떻게 됐어? 괜찮아? 은채는 그제야 오늘 오후에 지수에게 찬우와 단판을 짓겠다 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생각났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어디야? 내가 갈게. 은채는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30분 뒤 지수는 과자 한 봉지와 레드 와인 2병을 들고 나타났다. 자, 마셔. 오늘은 마셔야 해. 지수는 그녀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다. 은채는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천천히 마셔. 뭐 좀 먹고?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말이라도 해봐. 오늘 어떻게 됐는데? 지수가 그녀 옆에 앉았다. 은채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수는 침대를 세게 내리쳤다. 그 개자식,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재혼 남자는 만나는 거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말했었지. 은채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안 들었을 뿐이야. 에휴,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 하겠어?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쩔 생각이야? 진짜 이혼할 거야? 응.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갈 거야. 집은 어떡하고? 변호사 말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래. 내가 2억, 800만 원, 그 사람이 1억 6, 800만 원 냈으니까 그 사람한테 1억 6, 800만 원을 주거나 집을 팔아서 비율대로 나누거나 그 사람이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겠어? 지수가 말했다. 돈은 다 전처 딸한테 썼다며. 그럼 집 팔아야지.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요즘 집값 많이 떨어져서 팔면 손해일 텐데. 손해봐도 상관없어. 은채가 말했다. 그냥 빨리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 지수는 그녀를 보며 안쓰럽게 말했다. 은채야, 너 정말 4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은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4년 그녀는 정말 힘들었다. 집 살 돈을 모으기 위해 아끼고 또 아꼈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 헌신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것이다. 제일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은채가 말했다. 난 박찬우가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았어. 매달 전처한테 양육비 50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는 걸 보고 그래도 책임감 있는 아빠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과는 그가 준 건 50만 원이 아니라 몇백, 몇천만 원이었어. 책임감? 있었지. 근데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었어. 나한테는 오직 기만뿐이었고. 지수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만 생각해. 다 지난 일이야. 근데 이해가 안 돼.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나한테 이래야만 했을까? 네가 부족한 게 아니야. 그 자식이 그럴 자격이 없는 거지. 지수가 말했다. 은채야, 기억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그 사람이 너한테 과분했던 거야. 은채는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울다 지쳐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어? 지수가 물었다. 생각해보니까 은채는 눈물을 닦았다.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 몇 년 더 지나서 내가 그 사람 아이까지 낳았다면 그때는 정말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지수도 웃었다. 그래, 전화위복이네. 두 사람은 와인을 몇 잔 더 마셨다. 알코올 기운이 오르자 은채의 말이 많아졌다. 남자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비겁해서 그래, 지수가 말했다. 결과를 마주할 용기도 없고 책임질 용기도 없으니까.
하지만 박찬우는 계속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 그건 남에 대한 책임이지 너에 대한 책임이 아니야. 지수가 말했다. 그가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건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야. 자기가 좋은 아빠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너를 희생시킨 거지.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녀는 오늘 밤 혜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찬우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지수야, 은채가 불쑥 물었다. 내 지난 4년 그냥 허비한 걸까? 어떻게 허비한 거야? 지수가 말했다. 적어도 사람 하나 제대로 받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은채는 생각에 잠겼다. 맞는 말이었다. 이 4년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평생 몰랐을 것이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헌신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을, 타협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나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은채가 말했다. 다시는 남자 하나 때문에 내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야지. 지수가 말했다. 기억해,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호텔에 방을 하나 더 잡았다. 잠들기 전 은채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찬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은채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은채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대로 삭제해버렸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모든 것은 이미 끝났다. 수산. 다음날 오전 은채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두 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협의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게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 사람이 동의할까요?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몇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아파트. 혼인 후 공동으로 구매했지만 기여도가 다릅니다. 의뢰인께서 2억이 800만 원, 남편이 1억 800만 원을 부담했으니 남편이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매각 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예금. 현재 의뢰인 계좌에 2억이 0만 원, 남편 계좌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혼인 후 공동재산은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남편이 의뢰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미납금 200만 원은 남편의 개인 채무이므로 그가 변제해야 합니다. 넷째, 그가 전처와 딸에게 쓴 돈. 비록 환수는 어렵지만 재산 분할 시 그의 유책 사유로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더 많은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은채는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메모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말했다. 두 분은 4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이 점이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왜죠?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분쟁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그녀도 혜진처럼 평생 찬우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우선 집에 돌아가서 남편분과 대화해 보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이 조건들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동의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채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아가야 했다.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그곳으로. 오후 3시. 은채가 집 문을 열었다. 찬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을 샌 듯 눈이 퀭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채야, 돌아왔구나.
은채는 대답 없이 곧장 탁자로 다가가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야. 그녀가 말했다. 읽어봐. 찬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채야,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이혼은 하지 말자. 응, 할 얘기 없어. 은채가 말했다. 난 이미 결정했어. 하지만 나는 합의서나 읽어봐. 은채가 그의 말을 잘랐다. 동의하면 다음 주에 구청에 가고 동의 못하면 소송 걸 거야. 찬우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제1조, 양측은 이혼에 동의한다. 제2조, 아파트는 매각 후 매각 대금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고은채 57%, 박찬우 43%. 제3조, 고은채 명의 예금이억이 0만 원은 고은채에게 귀속되며 박찬우 명의 예금 400만 원은 박찬우에게 귀속된다. 제4조, 고은채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미납금 200만 원은 박찬우가 변제한다. 제5조, 양측은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으므로 양육권 분쟁은 없다. 제6조, 박찬우는 혼인기간 중 고액 지출 사실을 은폐하여 배우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고은채에게 위자료일 0만 원을 지급한다. 찬우는 제6조를 보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1. 0만 원? 내가 0만 원이 어디 있어? 유나한테 1억이 0만 원은 쓰면서 나한테 줄 0만 원은 없어? 은채가 냉소했다. 그건 내 딸이잖아.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은채가 말했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만 대답해. 찬우는 침묵했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안 돼. 은채가 말했다. 이것도 변호사가 제시한 최소 금액이야. 소송 가면 더 많이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 찬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400만 원을 떠올렸다. 이번 달 월급이었다. 0만 원을 주려면 돈을 빌려야 했다. 나 시간이 좀 필요해. 그가 말했다. 좋아. 은채가 말했다. 돈 마련할 시간 1달 줄게. 1달 뒤에 구청 가서 서류 제출하자. 1달은 너무 짧아.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은채가 그를 보았다. 1년? 2년? 아니면 유나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주고 나서? 찬우는 입을 다물었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생각할 시간 사흘 줄게. 사흘 뒤에 대답해줘. 그녀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찬우는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이혼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은채가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서세이. 사흘 뒤 찬우가 대답했다. 동의할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0만 원은 석 달은 있어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은채가 말했다. 석 달 뒤에 서류 제출하자. 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은채는 평소처럼 출퇴근했고 집에 돌아오면 침실에서만 지냈다. 찬우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대부분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쩌다 집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까딱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찬우는 정말 필사적으로 돈을 벌었다. 여러 부업을 맡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자신에게 솔직했더라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떤 실수는 저지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었다. 석 달 뒤 찬우는 0만 원을 마련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구청으로 갔다.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서명을 했다. 모든 절차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혼 서류가 발급된 순간 은채는 그 붉은색 서류를 보며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끝났다. 찬우는 그녀 곁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구청을 나와 계단에 섰다. 은채야, 찬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미안해. 은채는 그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을 거야. 알아. 찬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지난 4년 동안 헌신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은채는 웃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닐 텐데. 그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찬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은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이 남자를 위해 이미 4년을 낭비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시우. 이혼 후 은채는 지수가 구해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다. 그녀는 모아둔 돈의 일부를 들여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새 가구를 들이고 커튼도 바꿨다. 집안 가득 초록 식물들을 놓았다. 매일 퇴근 후 자신만의 작은 공간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수가 자주 그녀를 보러 왔다. 은채야, 요즘 어때? 좋아. 은채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정말?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괜히 센 척하는 거 아니고? 정말이야. 은채가 말했다. 나 요즘 매일매일 행복해. 정말 그랬다. 이혼 후 은채는 자신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돈을 아낄 필요도, 집안 살림을 걱정할 필요도, 조심스럽게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새 스마트폰과 새 노트북을 샀고 요가 학원도 등록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겼다. 삶이 갑자기 다채로워졌다. 있잖아. 은채가 지수에게 말했다. 나 이제야 알았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지수는 웃었다. 진작에 깨달았어야지. 그러게. 은채가 말했다. 예전에는 여자는 꼭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완벽해진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 드디어 철들었네. 우리 은채.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나날들을 떠올렸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항상 자신을 희생했고, 가정을 위해 자신을 억눌렀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쌍방향이어야 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헌신하면 나도 헌신하고,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는 것. 한쪽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아, 맞다. 지수가 갑자기 말했다. 집은 팔렸어? 응. 지난달에 28억에 팔렸어. 내가 15억 6, 0만 원, 그 사람이 12억 4, 0만 원 가졌어. 그래도 많이 손해는 안 봤네. 응. 돈 좀 더 모아서 내년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려고. 혼자 살 집. 혼자? 응, 혼자. 은채가 웃었다. 조용하고 좋잖아. 지수는 그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 친구가 드디어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슬류. 반년 후 은채는 회사 송년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협력사의 재무이사였다. 두 사람은 업무로 알게 되어 점차 가까워졌다. 강지훈은 온화한 사람이었다. 말과 행동이 모두 반듯했다. 그는 찬우처럼 과한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은채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으며 그녀가 필요할 때 나타나주고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물러나 주었다. 이혼한 적 있으시죠? 어느 날 지훈이 물었다. 네, 은채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혹시 신경 쓰이세요? 아니요. 지훈이 웃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으니까요. 전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고요. 은채는 말을 이었다. 결혼 기간 동안 저 모르게 전처와 딸에게 1억이 0만 원을 썼어요.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정말 심했네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은채가 말했다. 후회는 안 해요. 잘하셨어요. 지훈이 말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존중이니까요. 그게 없다면 계속할 필요가 없죠. 은채는 그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훈 씨는요? 그녀가 물었다. 결혼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훈이 말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아직 맞는 사람을 못 만났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은채 씨, 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은채 씨를 좋아해도 될까요? 은채는 멍했다.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훈이 웃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은채는 집에 돌아와 지수에게 전화했다. 나 좋다는 사람이 생겼어. 누군데? 지수가 흥분해서 물었다. 협력사 재무이사 강지훈이라고. 조건은 어때? 괜찮아. 은채가 말했다. 사람도 좋고. 그럼 내 생각은 어때? 모르겠어. 은채가 말했다. 또 사람 잘못 볼까봐 무서워.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은채야, 세상 모든 남자가 박찬호 같은 건 아니야. 알아. 너.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사람을 부정하면 안 돼. 지수가 말했다. 너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봐. 은채는 생각에 잠겼다. 맞는 말이었다. 그럼 한번 만나볼까? 그녀가 말했다. 한 달 뒤 은채와 지우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이번에 그녀는 아주 신중했다. 서둘러 부모님께 소개하지도 않았고 결혼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했다. 지우는 그녀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다. 서두르지 마요. 우리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지우는 그녀의 회사 일에 대해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결코 그녀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졌지만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았다. 가끔 선물을 사주었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은채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통제도, 소유도, 희생도 아닌 동행과 이해, 그리고 존중. 스치 1년 뒤 지우는 은채에게 청혼했다. 평범한 주말이었다. 두 사람은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 갑자기 반지 상자를 꺼냈다. 은채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은채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거고, 당신 몰래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거고,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생활비를 분담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요. 원한다면 혼전 계약서를 써도 좋아요. 모든 걸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서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남자는 정말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할게요. No way. 지우는 활짝 웃으며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은채는 자신이 드디어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결혼 전 두 사람은 정말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재산 소유권, 생활비 분담, 자녀 교육 등 모든 사항을 명시했다. 흑과 백이 분명한 문서였다. 은채의 부모님은 계약서를 보고 만족해했다. 믿음직한 사람이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결혼하거라. 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했다. 사치스럽지도 과시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간소했지만 따뜻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새로 산 집으로 이사했다. 이번에 은채는 집 명의를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이죠. 지훈이 말했다. 계약금은 내가 낼게요. 대출금은 같이 갚고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해요. 은채는 감동했다. 지훈이 행동으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생활은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다. 은채와 지훈은 각자의 일을 계속했다.
함께 요리하고 TV를 보고 아이를 낳을지에 대해 의논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낳아도 괜찮아요. 지훈이 말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서니까요. 은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낳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 세상을 뒤흔드는 로맨스도 불같은 열정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과 잔잔한 온기만이 있었다. 하지만 은채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스바. 3년 뒤 어느 오후, 은채는 백화점에서 찬우와 마주쳤다. 그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곁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여성은 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채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박찬우는 재혼했고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것이다. 찬우도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몇 초간 마주쳤다. 찬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은채 씨,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은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내 소영이에요. 찬우가 소개했다. 여기는 고은채 씨, 제 전처. 소영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은채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채도 예의 바르게 답했다. 분위기가 어색했다. 잘 지내요? 찬우가 물었다. 네, 잘 지내요. 은채가 말했다. 찬우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찬우는 유모차를 보며 말했다. 아들이 이제 막 돌 지났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다시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은채가 말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 네. 찬우는 잠시 놀란 듯 했다. 재혼했군요. 네. 은채가 웃었다. 3년 전에요. 그거 잘 됐네요. 찬우가 억지로 웃었다. 은채는 돌아서서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훈이 차 옆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샀어요? 그가 물었다. 응.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차에 탄 후 지훈이 물었다. 아까 아는 사람 만난 것 같던데. 응. 은채가 말했다. 전 남편. 아,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은채가 웃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 찬우를 보았을 때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본 것 같았다. 한때 자신의 삶에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 있잖아. 은채가 지훈에게 말했다. 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이혼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 지훈이 웃었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왜? 당신이 이혼 안 했으면 내가 당신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Now. 은채도 웃었다. 그래, 그 실패한 결혼이 없었다면 그녀는 지훈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4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장과 자기애, 그리고 선택에 관한 수업이었다. 비록 수업료가 비쌌지만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에필로그. 5년 후 은채와 지훈에게는 딸이 생겼다. 딸의 이름은 강서연, 태명은 연이었다. 이름은 은채가 지었다. 왜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지훈이 물었다. 어떤 사람들과는 인연 인연을 멀리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은채가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정말. 딸이 돌이 되었을 때 은채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최혜진을 만났다. 은채 씨? 혜진이 그녀를 알아봤다. 오랜만이네요. 혜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신기하네요. No. 이 아이가 따님이세요? 혜진은 유모차 안에 서연이를 보며 말했다.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유나는요? 중학생 됐어요. 혜진이 말했다.
공부도 잘하고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 작년에 결혼했어요. 혜진이 말했다. 그때 그 남자친구랑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혜진이 웃었다. 그 사람이 유나한테 정말 잘해줘서 친부녀처럼 지내요. 그럼 찬우 씨는요? 은채가 물었다. 아직도 유나를 자주 보러 오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거의 안 와요. 자기 아들이 생긴 후로는 발길을 뚝 끊었어요. 유나가 슬퍼하겠네요. 처음에는 그랬죠. 혜진이 말했다.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이들 적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게 더 잘된 일 같아요. 혜진이 말했다. 그 사람이 안 오니까 유나가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주말마다 그 학원들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러운 관심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거 아세요? 유나 지금 학교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정말 즐거워해요. 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건 다른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은채도 웃었다. 정말 잘 됐네요. 아, 맞다. 혜진이 말했다. 계속 은채 씨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왜요? 제가 그때 찬우 씨가 주는 돈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서요. 혜진이 말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정신 차렸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혜진 씨 탓이 아니에요. 은채가 말했다. 그 사람이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더 단호했어야 했어요. 혜진이 말했다. 사실 그 사람이 주는 돈이 너무 과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자기 딸인데 주고 싶으면 주라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은채가 말했다. 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혜진 씨도 그렇잖아요. 그럼 된 거죠. 혜진은 그녀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은채 씨 정말 강한 분이세요. 강한 게 아니라 은채가 웃었다. 그냥 깨달은 거죠.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헤어지기 전 혜진이 말했다. 은채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때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해줘서요. 혜진이 말했다. 만약 저였다면 당신처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유모차를 밀고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요? 그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밥 다 돼가요? 응. 은채는 딸을 안아들고 뺨에 입을 맞췄다. 서연아, 아빠가 밥 한대. 딸은 까르르 웃었다. 저녁 식사 때 지훈이 말했. 다음 달에 회사에서 제주도로 워크숍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래도 돼? 은채가 물었다. 서연이는 어떡하고? 데려가면 되죠. 지훈이 말했다. 마침 바다도 보여주면 좋잖아요. 좋아. 은채가 웃었다. 나 휴가 낼게. 식사 후 세 식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서연이는 바닥을 기어다니고 지훈은 아이와 장난을 쳤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가득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단순하고 따뜻하며 안정적인 삶. 기만도 배신도 서러움도 없이 오직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지지만이 있는 삶. 그녀는 몇 년 전 은행 구석에 주저앉아 82페이지짜리 거래 내역서를 보며 눈물 흘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 밤에 딸을 재우며 은채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연아, 엄마는 우리 딸이 커서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해서도 너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도 마. 기억해.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딸은 잠이 들었고 작은 손으로 은채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은채는 딸을 보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잘 지켜줄 것이다.
자신이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딸에게 알려줄 것이다. 결혼은 여자의 필수품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사항이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단호하게 손을 놓으라고. 결혼을 위해 결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고.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라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은채는 딸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실로 돌아왔다. 지훈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불을 들쳐주었다. 이리 와요. 은채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행복은 희생으로 얻은 것도 타협으로 얻은 것도 아니었다. 고통과 반성 그리고 성장을 거쳐 그녀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었다.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가치가 있는 행복이었다.